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러 여론조사로 확인이 됐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 측이 오늘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고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는 오는 22일 이후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역시 야당과 특검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당과 특검의 방식, 대상 등이 합의된다면 이른바 대장동 특검이 대선 전국에서 가동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특검의 전제 조건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단서를 4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라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건 지난 4일입니다.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늦어도 22일에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이 후보 측은 사실상 이때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소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 입장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서로 미진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예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여야가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역대 특검 중 대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드루킹 특검도 드루킹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여야가 본격적인 특검 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논의의 주체가 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특검 강행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과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수용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선 전에 특검 전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대장동 특검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시키자,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특검 범위를 놓고 협상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대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앞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주장했던 윤 후보는 저축은행 부실 수사 특검 주장엔 반발했습니다. 수사가 해가지고 뭐 나온 무슨 불법 혐의가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JTBC에 동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터무니없이 물타기해서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준석 대표는 동시 특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서 긴급 제안을 할게. 대장동 특검에 그러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얹어가지고 특검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특검 도입이 후보들 사이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적, 그러니까 이념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과 봉하마을, 다시 말해 지역적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캠프나우, 오늘은 좀 앞당겼습니다. 먼저 이 후보의 마크맨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 기자,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겠다는 의지는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취재해보니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이 최측근 그룹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보입니다.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을 직접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대선 정국이 특검 정국이 되고 또 대장동 국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양쪽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었는데 후보가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계셨고 그런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도 생물이지만 수사도 생물입니다, 사실은. 어떤 새로운 증거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그러나 뭐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 여야가 또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상세하게 얘기를 했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는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목동에서 이 농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농업 정책을 공유하고 또 업계 애로사항을 좀 듣는 자리로 보입니다. 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자택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내일 부울경을 방문하는 일정을 앞두고 관련 현안과 그리고 여론을 또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젠더 이슈인데요. 이 후보는 최근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냈고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페미니즘 반대 글을 잇따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런다고 2030 남성들의 표심이 오겠느냐 이런 우려와 함께 또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고승혁 기자가 전달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공유한 두 편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입니다.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 등 거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대위에 공유한 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과도한 친여성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글은 젊은 남성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쏟아지는 질문을 피했습니다. 어제 올리신 글에 대해서 어제 올리신 거 실상인데 글을 올리시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해요? 5년 전에는 82년생 김지영 공개하셨잖아요. 이 후보는 앞서 여성가족부 이름에서 여성이란 글자를 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나 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동성애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찾아 차별금지법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반페미니즘과 반동성애 여론을 자극해 20, 30대 남성, 보수층까지 확장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런다고 20, 30대 남성이 표를 줄 것 같진 않다며 내부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 여성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켜온 인권 가치가 흔들린다는 지적을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마크맨 강희영 기자를 연결하죠. 강희영 기자, 윤 후보가 어제는 광주, 오늘은 목포와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이런 동선을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틀간 윤 후보의 일정을 동행을 했는데요. 앞서 경선 과정에서 이 보수층과 당원들의 결집을 노렸다면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발자취를 긋는 이번 행보는 이 호남과 나아가서 이 탈진보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실제 이런 행보를 국민통합이란 말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승기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전남 목포를 찾은 윤 후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 밑그림으로서 국난 극복을 해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도 끌어안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오후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소가 있는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정신으로 기득권 타파를 언급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전남 목포, 경남 김해를 동서로 횡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심 결집에 주력했던 윤 후보가 본격적인 중도와 탈진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기사 잘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시 서울로 돌아온 건가요? 네, 윤 후보는 봉하마을 일정이 끝난 오후 3시쯤 곧바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아직 이곳 자택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외신 기자 간담회랑 또 미국 방한단 접견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자택에서 이 캠프 관계자들과 내일 일정을 준비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두 후보를 현장에서 밀착 마크하고 있는 이희정, 강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를 사고 파는 걸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업체들은 사고 판 양과 쓰고 남은 양을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 수 있게 했고 살 수 있는 양도 차마다 다르게 정해두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이후로 2번째인데요. 얼마나 또 어떻게 사실 수 있는지 먼저 박상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고 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아직은 느끼기 힘듭니다. 한 달 좀 되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얼마나 요소수 들어온다라는 말씀 들으신 건 없으세요? 네, 아직 없습니다. 더 급한 화물차들이 오가는 트럭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 보면 요소수 품절이라고 좀 저희가 있는데 다 그래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와 승합차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파는 건 가능합니다. 또 차에 직접 요소수를 넣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구한 걸 되파는 건 안 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요소수가 필요한 차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매점 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 실제로 요소수가 풀리려면 2에서 3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화물차가 우선 공급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요소수를 계속 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산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차를 직접 가져가 요소수를 수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요소수가 80% 이상 남아있으면 차에 직접 넣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늘 전국 항만 근처 주유소에서는 군부대에서 보관했던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에 풀었습니다. 일단 급한데 먼저 주기로 한 건데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요소수를 못 받는 기사들 사이에선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인천항에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차가 뭐예요? 안 됩니다. 저 지금 수출용 차밖에 안 돼요.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손님들 요소수. 요소수 들어왔냐고? 네. 난리야 난리. 이 주유소는 군부대에서 나온 요소수를 시중에 공급하는 32개 주유소 중 하나입니다. 주변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도 아침부터 배치됐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트럭이 도착합니다. 자물쇠를 풀자 모습을 드러내는 요소수. 요소수를 실은 군용 차량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주유소 한켠에 박스채 쌓아두고 이따가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요소수 나르는 지게차 기사마저도 한 통 사고 싶다고 합니다. 2시 되면 사람들 몰려올까 봐 미리 사놓으려고 안 된대. 배분 1시간 전, 경찰은 2시라고 써있는 팻말을 들고 차들을 돌려보냅니다. 화물차들은 결국 인근에 한 차로를 막고 섰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바로 줄을 못 서게 해서 이렇게 인근 도로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시간 정도 됐어요. 이 줄 오면은 좀 적을 것 같길래 왔는데 2시가 되자 입장이 시작됩니다. 주유소에선 되팔기를 막기 위해 통째로 팔지 않고 직접 차에 넣어줬습니다.
너무 좋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동해요. 어디? 동해. 동해요? 하지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가 우선으로 받다 보니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도 쏟아집니다. 같은 차인데 어떻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같은 화물차지. 아니 여기 애초에 잘못 알고 온 기사도 있고 일반 차량도 포함되는데. 일반 차도 된다고요? 절박한 나머지 화를 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수기대장을 적는 방식은 중복 배급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됩니다. 여기서 놓고 다음 주유소 가서 넣으면 저희도 방법은. 정부는 군부대 요소수로 컨테이너 화물차 10,000대 중 7,000대가 서울, 부산을 한두 번 왕복할 양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또 승용차나 화물차와 달리 버스나 청소차 같은 공공서비스에는 제한 없이 요소수를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있는 걸로는 한 달을 채 못 버팁니다. 중국 계약분이 들어와야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 현장 점검에서 나온 민간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톤은 오늘부터 공장에서 요소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 2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전국 경유 차량이 하루 60만 리터를 쓰는 걸 감안하면 사흘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중 10분의 1, 즉 20만 리터는 내일부터 버스나 청소차 등 공공부문에 우선 투입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화물차가 많이 찾는 100여 개 주유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팔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국내에 지금 갖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를 합치면 1,584만 리터 정도입니다. 26일분으로 다음 달 초까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 가뭄이 풀리려면 요소 최대 수입처인 중국과 미리 계약한 물량이 제때 들어와야 합니다. 오는 18일엔 우리 기업이 중국과 미리 계약한 차량용 요소 1,300톤 물량 중 수출 검사를 마친 300톤이 중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사나흘 뒤면 국내에 도착하는데 요소수로 만들면 90만 리터로 하루 반나절 물량입니다. 나머지 1만 톤은 수출 검사를 대기 중인데 검사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외교당국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내에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톤으로는 50일치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 정밀화학은 11,800톤의 요소를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들어오더라도 단기 대책일 뿐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3개월 후도 문제고 결국은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여름철 이후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들여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요소를 전략 물자로 구분을 하고 정부도 뒤늦게 제2의 요소수 수급난을 막기 위해 기술 난이도와 대외 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 품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배를 못 구해 해외에서 요소를 들여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시에 쓰이는 국가 필수 선박 88척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문화재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릉에서 아파트가 보이지 않도록 키 큰 나무를 심거나 20개 동 아파트의 일부 층을 잘라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그 부인인 인헌왕후가 묻힌 김포 장릉. 인천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진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풍수사상이나 자연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함축됐다고 생각하는 게 김포 장릉이거든요. 풍수지리상 안산 뒤에 조산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산인 계양산을 가려버립니다. 경관 회복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장릉에서 아파트가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능선에 심을 경우 33m, 아파트 앞에는 58m인데 최대 20층 정도 높이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아파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능선을 기준으로 하면 20층에서 1층으로 낮춰야 하는 동도 생깁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기 전에 들어선 근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동이 18층으로 낮아집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보고서가 확정안이 아닌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추가 시뮬레이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새 집으로 이사하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책임 있게 먼저 어느 정도 기한까지 이 용역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지거나 분양받은 층이 없어질까 봐도 걱정입니다. 또 서울 태릉 일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까지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골조 공사를 마친 검단 신도시의 3,400세대 아파트. 일부는 지난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설사들은 토지를 구입할 당시 문화재 보존 구역이란 표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국가지정 신도시예요. 이 상계회사들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토지 공고문에 탈 때 최고 층수 20층, 25층이라고 명기가 돼 있었어요. 거기에 어떠한 문화재 관련 언급도 없었어요. 20층 높이의 나무를 구하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층수를 바꾸려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합니다. 위에서 폭파든 어떤 해체 작업을 할 때 단종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우리사님께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김포 장릉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태릉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역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릉 강릉권역에서 100m에서 700m 사이에 있는 골프장 안에 6,800세대가 꽉 들어서게 되는 거죠.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도 보내왔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생태산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 구성을 높이 평가받아 40기가 한꺼번에 연속 유산에 오른 조선왕릉. 때문에 한 기만 훼손돼도 위험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리고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네스코는 영국의 리버풀을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It means that the site of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is deleted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이 밖에도 독일과 오만에 있는 세계유산 역시 보호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인물이죠.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벌써 4명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를 재보궐선거엔 미니 총선이란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사직안은 제출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곽상도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직후 곽 전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대장동 개발 관련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는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곳도 늘었습니다. 서울 종로와 서초갑, 곽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 더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정순, 이규민 의원의 지역구까지 5곳이 비었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열린 건 1년 2개월 만입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지원단체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징계안이 올라왔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성 의원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때 요청하지 않아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또 입건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손 검사가 지휘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공수처는 의심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다른 의혹들에도 연루돼 있다고 봤습니다. 손 검사가 지휘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윤 후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했던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뿐 아니라 손 검사도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이 외부로 전해진 건 당시 대검 대변인을 통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모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대응 문건을 대변인이던 권순정 검사가 기자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모 신문사 기자에게는 문건 사본을 메신저로 전달했다고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 검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을 뿐 장모 사건 수사에 대응을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검 감찰부가 권 검사가 대변인 시절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일주일 뒤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분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에 의견을 나눠 이른바 하청 감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고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구로와 영등포 일대 KT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굴착기가 땅속에 있던 광 케이블을 잘못 건드렸는데 복구에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KT 직원들이 깊게 파인 땅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광 케이블을 새로 이어 붙입니다. 이곳에선 오늘 아침부터 도로 주변 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20분쯤 굴착기 한 대가 땅속에 숨어있던 나무 뿌리를 파내다 광 케이블까지 잘랐습니다. 저쪽에 지금 이 뿌리가 되게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거가 원인. 우리 시설이 문제 있었겠죠? 공사 담당 기관인 서울시청에선 나무 뿌리와 광 케이블이 얽혀 사고가 났다며 광 케이블이 땅에 묻혀 있던 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3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이 영등포와 구로 일부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가 느려지기도 했지만 큰 규모의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T 측은 사고가 발생한 뒤 주변 다른 기지국에 출력을 높여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T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약 20건 정도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 택시와 사고를 낸 뒤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물었지만 답변도 안 했습니다. 미군 기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홍다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택시 앞으로 승합차가 끼어듭니다. 준 외교관 번호판을 단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입니다. 택시가 길게 경적을 울렸지만 끝내 뒷범퍼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들에 막힌 사이 택시 운전자가 다가갔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해라.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그랬더니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가더라고요. 택시에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네. 그냥 가네요.
택시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1km 가까이 따라갔고 미군 기지 출입구 앞에서야 멈췄습니다. 이거 빨리 사람이에요, 빨리. 경찰 쓰고 있어요, 지금. 못 가게 하세요.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일행의 신원을 물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 오셨는데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창문 닫고 가면 창문 닫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웃으면서 카메라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찍는 택시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He is violating our privacy right now as he is videotaping me. This is an invasion of privacy. 면책 특권 때문에 강제로 막지 못한 경찰은 외교부와 미군 기지에 물어본 뒤에야 차에 탄 4명 중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외교관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억울하죠. 자기네들 잘못한 거는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도주했다는 취지의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해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와 탑승자 등을 불러 도주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도 수사당국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20% 내려갑니다. 휘발유값 기준으로 리터당 160원이 싸지는 건데요. 그동안 기름값이 너무 올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운전자들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직영주유소. 내일부터 이곳을 비롯한 전국의 알뜰 또는 직영주유소에서는 유류세 20% 인하된 분이 반영돼서 낮아진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 내려갑니다. 운전자 가운데는 유류세가 내려가면 기름을 넣겠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적게 넣죠. 내일 경기도 어디 가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아서 조금만 늘어 원래 왔어요. 하지만 유류세가 내려가더라도 기름값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경유가 한 100원 이상 올라서 또 가격 대부분 부담스럽긴 하죠. 실제 오늘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0원 비싸졌습니다. 1,400원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480원 넘게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리터당 2,651원입니다. 운전자 사이에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기름값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3.97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내려가도 일반 주유소에서 가격이 싸지려면 1, 2주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에서 정하는데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유통된 재고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7년 전 JTBC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학대당한 장애인 염전 노동자들의 현실에 전 국민이 분노하셨죠. 과연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방 안엔 쥐덫이 놓여져 있고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마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승열 PD가 추적했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명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다리를 건너자 섬 곳곳에 양식장과 염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염전을 찾았습니다. 염전 한 켠 낡은 가건물에서 만난 이모 씨. 이 씨를 따라 들어가니 벽이 곰팡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닥엔 쥐덫들이 놓여 있고 바로 옆엔 쌀포대가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염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거 일하시면은 그 돈은 얼마나 받으세요? 우리는 일당 먹겠어요. 일당으로 10만 원씩. 소금 낼 때는. 이 씨의 통장엔 지난 3년 2개월 동안 1,6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원은 최근 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월 평균 27만 원을 받은 셈. 그마저도 수시로 수십만 원씩 출금됐지만 이 씨는 몰랐다고 합니다. 돈을 선생님 혹시 어떻게 쓰세요? 현금 뽑아서 쓰세요? 선생님 돈 근래 쓰신 적이 없으세요? 이 씨 고용주가 아는 장비기사에게도 5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강 선생님은 누구예요?
고용주는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가 막 아픈 거막 장마 울고 막 태풍하고 그냥 시작. 그게 일하는 날이 별로 없어. 하는 내가 매기고 진짜. 그럼 겨울철에 한 5개월 6개월 놓고 잠깐 놓을 때 다 깎고 누가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JTBC 취재진은 신안군이 자체 조사한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신안군은 해당 염전에 대해 9월에만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해요. 저희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미지란 게 크잖아요. 장애인 업무만큼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1차 조사에선 급여 임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조사에선 생활 환경이 열악하지만 수리 지원은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최종 결론은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당시 신안군이 조사한 국내 양식장과 염전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의심된 사례는 모두 15건. 최종 결론은 모두 문제 없음입니다. 섬에서 입출한 기록이 없던 60대 장애인 노동자의 신용카드가 목포에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 카드가 사용된 곳은 목포의 패스트푸드점과 아울렛 쇼핑몰이었습니다. 원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뭐 햄버거집 같은데 또 뭐 아울렛 남학 아울렛 옷도 사고 그랬던데. 취재진이 해당 양식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 통장 내역을 보여주려고 하자 부인이 말립니다. 뭐 미친 소리 아니 미친 소리. 돈 탈퇴가서 뭐 찬양하라고 뭐 그런 말 하라고. 고용주 측은 노동자 부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촌이 저랑 본인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제 카드를 저한테 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취재진이 쇼핑몰 등 카드가 결제된 곳을 말하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선생님, 그거는 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에요. 좀 아니라고 보도 좀 해주실래요? 신안군은 이 양식장에 대해 경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서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신안군 조사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노동자는 목포의 한 보호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덮어버린다고 하면 사실 조사를 할 이유가 없고 뭐 조사했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JTBC 오승열입니다. 네, 그렇다면 7년 전 구조된 염전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더 이상 감금과 폭행은 없지만 고용주들의 거부로 일부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월급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승열 PD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김모 씨. 이제 내가 썼어요.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김 씨는 7년 전 경찰에 구조된 신안군 염전 학대 피해자입니다. 또 때리고 방에서 때리고 뭐 취급받고 때리고 그러고 배고파 죽겠네. 뭐 죽어야 뭐 먹고 어디 살아 넘면서 배고파 죽겠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JTBC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폭행을 하는데 너 봤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맞는 거야 그냥. 감금, 폭행, 착취 등 외딴 섬의 염전에서 벌어진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경찰 수사와 정부 점검으로 당시 구조된 장애인 노동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돈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직 돈 안 받았어. 돈 더 받아야 돼. 이제 더 안 된다. 더 받아야 되는데.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염전 고용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고용주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신안군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설령 염전 사업장을 가더라도 조사를 하면 당신이 무슨 근거로 조사를 왔느냐, 통장 내놔라, 뭐 내놔라, 자기 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어렵거든요. 김 씨는 더 이상 학대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또 있어. 염려 가면 뭐 나와 며칠 또 있어. JTBC 오승열입니다. 지금부터 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의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걸 받아주려고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정황이 담긴 녹취엔 못 갚으면 장기를 팔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이 아닌 물리력으로 해결사 노릇을 한 게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상엽, 송우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40대 신모 씨는 지난 6월 9일을 잊지 못합니다. 방으로 저를 끌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꿇어 앉아라. 발단은 지난 3월 사업가 A 씨에게 빌린 1억 원 가운데 채 갚지 못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신 씨는 A 씨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되고 7월 말쯤 되는 거니까. A 씨의 옆에는 변호사 B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입니다. 누구야? 너 이제부터 거짓말 할 때마다 다 줄 거야. 알았어? 섬뜩한 말도 나옵니다. 너 돈 빌려보고 안 되면 네가 일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너 그냥 자기 팔아야 돼. 폭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CCTV 좀 들어가. 너 다음엔 이건 안 놔두고 저 현금 대수기로 너 찍을 거야.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줘야 된다는 거. 신 씨는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아팠던 기억밖에 없고 환청도 들리고 자해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사업가 A 씨는 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폭행이 있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투자하겠다는 말을 안 지켰고 돈을 빌릴 때도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있는 대로 진술할 생각이라며 가끔 법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정의를 실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특수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신 씨는 최근 사업가 A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강제로 가져간 휴대전화기와 태블릿 PC,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신 씨는 A 씨 측이 그 안에 담긴 사생활을 들춰내며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이혼해라. 원한다면 다른 여자들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다. 변호사 B 씨는 신 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여기서 증거 추출해갖고 아줌마랑 싹 다 잡아 쳐넣으려 그런다. 아줌마 아들이 그렇게 귀하면은 남의 집 귀한 아들 귀한 돈 갖다가 써도 되나? 신 씨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도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살았던 게 4개월, 5개월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도 벌을 받고 그들도 벌을 받는 게 맞겠다. A 씨는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은 게 아니며 그 안을 들여다본 것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지만 알고 보면 경찰차입니다. 일반 차량과 비슷하게 생겨서 도로 위를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암행 순찰차인데요. 도심 단속 현장을 이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암행 순찰차와 함께 단속 현장을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이륜차,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넘는 일반 차량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트럭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네, 영동통행찰서 암행 순찰팀입니다. 트럭 우측으로 정지하세요. 파란색 직진 신호였는데도 버젓이 운전대를 돌렸던 겁니다. 뒤에 암행 순찰차가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 신호 위반에서 유턴하셨습니다. 차선이 없는 골목길에도 암행 순찰차가 돌아다닙니다. 이번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차인 거 혹시 아셨어요? 몰랐어요. 동네 하나 다니기 때문에 안전모를 있는데. 암행 단속이 이뤄진 2시간 동안 모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차 마크가 육안으로 쉽게 표시되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에서 암행 순찰차 한 대가 782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대당 평균 230건 정도를 적발했던 일반 순찰차에 비해
3배가 넘는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겁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행 순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숙박업소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성매매 여성을 보냈고 경찰의 분석 중인 이용 내역이 10,000건에 이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모텔에서 나온 여성이 차량으로 걸어오자 잠복 중인 경찰이 덮칩니다. 잠깐만요. 키 빼. 내릴게요. 키 빼라고. 키 없어요. 붙잡힌 이들은 출장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입니다. 성매매 업주 40대 A씨 등 37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사이트 41개를 만들어 수도권에서 출장 성매매를 했습니다. 한 업소에 손님이 몰리면 다른 업체로 손님을 넘기는 등 업체 4곳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숙박업소와 가정집까지 성매매 여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현금 인출책을 따로 두고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속되더라도 업주 정보가 없으면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그 운전기사라든지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하고요. 서로 비대면 상태에서 이 업체를 운영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만 102대, 대포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는 79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업주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성매매 여성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27억 원을 국세청에 알리고 재산 12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1만여 건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팍팍한 소상공인들을 노린 불법 대부 조직도 붙잡혔습니다. 연 5,000% 폭리로 140억 원 넘게 뜯어내면서 자신들은 값비싼 아파트와 외제차로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119 대원이 아파트 문을 땁니다. 경찰이 숨어있던 일당을 추궁합니다. 돈 어디 있어요? 금고에선 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개수기 한번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8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대부 영업을 했습니다. 이자는 연 최고 5,214%,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 7,900명에게 400억 원을 빌려주고 146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고 가족을 괴롭히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값비싼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들과 명품을 사고 요트도 즐겼습니다. 부산의 최고급 아파트 해운대 LCT입니다. 일당 중 팀장급은 한 채당 보증금 3억 원에 월 400만 원 조건으로 모두 4채를 빌려 합숙했는데 계획적인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호화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출입 절차와 보안 체계가 엄격해 경찰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의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요즘 김장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죠. 요즘 배추가 한창 나와야 하는 강원과 충청 지역에 병충해와 냉해가 덮친 탓이 큽니다. 특히 춘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조승현 기자가 배추밭에 다녀왔습니다. 배추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3포기씩 망에 담아 연신 차에 싣습니다. 순조로워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확 작업이 끝난 밭에 아직도 많은 배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물러버린 배추가 있는가 하면 자, 이쪽에 있는 이런 배추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어버렸고 조금만 잎을 뜯어내면 안에 병들어 썩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품이 되지 못하잖아. 가락동에 가면 이거 누가 사겠어? 안 사지. 수확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99%는 그냥 망가져가지고 원래 절인 배추를 내가 저기 주문받아서 겨울에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배추가 망가진 건 날씨 탓이 큽니다. 한창 자랄 시기에 장마가 왔고 이상 고온과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배추 주산지인 강원과 충청에 병충해와 냉해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춘천에선
희귀 세균병인 갈색 줄무늬병이 확인됐습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퍼지다 결국 죽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5개 농가의 배추를 검사했는데 모두 세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지역에선 전체 배추 재배 면적의 90%가 갈색 줄무늬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은 방제 약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많이 나왔으면 농약 등록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슈가 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배추값은 날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배추 10kg은 평균 13,4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올랐고 1년 전보단 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남, 해남 등 남부지방 배추가 나오는 오는 15일 이후에나 값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코너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관련 뉴스는 양도 많고 이슈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준비해봤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방구석 캠프입니다. 여기에 꽃을 든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는 남자도 있죠. 같은 꿈을 꾸는 두 남자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 입문 불과 4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된 남자. 대선이란 바다 저 너머에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같은 편 맞죠?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 경제 전문가 유승민 후보님,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분명히 앞불싸, 내 갈 길 가겠다는 2030 인기남 공선배. 2030 당원들도 한둘씩 등을 돌립니다. 서울에서 한 600명 넘게 탈당을 하셨는데 그중 500명 이상이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였으니까요. 제가 2030을 설득할 자신 없습니다. 이를 어쩐담?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올드 패션이다. 꼰대 같고 아재 같고 약간 마초 같고. 제가 그 2030의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면은 그 경선 때도 좀 잘 했을 텐데. 대선이란 망망대해에 뛰어든 이 남자. 떠나버린 MZ세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MZ를 찾아섭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갑니다.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는 남자.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100% 이하는 공부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은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난감하긴 정부도 마찬가지.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경쟁자는 다른 카드를 쓱.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손실 그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마땅. 이제 한 발 물러서야 할까요? NO!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뭐 그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래, 도전장을 내밀었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여세를 몰아야 할 타이밍. 갑자기 아내가 쓰러집니다. 남자가 종일 아내 곁을 지키는 동안 마침내 당도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슬쩍 바꿨을 뿐 남자가 그토록 바라던 그것,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야당은 비판합니다.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여당은 외칩니다.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이 청년세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인데 취직도 어렵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승부의 끝이 궁금하신가요? 영화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MZ세대는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역시 다급하게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일은 온라인 패널 조사에 기반한 국민채점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국민채점단이 두 후보의 청년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뉴스룸에서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캠프의 최승훈입니다. 뉴스데이 신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반드시와 반드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긴 5.18 민주묘지 방명록입니다. 여기서 이 반드시를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한데요. 민주당 선대위 내에선 틀린 표현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드시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맞춤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반드시와 반드시는 모두 표준어고요. 발음도 같습니다. 다만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세우겠다와 꼭 세우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잘못 쓴 게 아니라 똑바로란 의미로 썼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똑바로.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러자 여권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반드시 세우겠다는 건 5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다라는 의미라며 이 5월 정신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윤 후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글쎄 어디가 비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지난 4월 당대표 선거 때 이런 방명록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권의 주장대로면 민주주의가 그동안 비뚤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긴 하네요. 그동안 방명록을 두고 곤혹을 치른 정치인들 많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은 이 글씨체로 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죠. 또 안 후보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썼다가 네, 다시 쓰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멸사봉공을 사사로울 사자가 아닌 죽을 사자로 썼다가 또 새로 쓰는 일 있었습니다. 또 아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온 쪽지를 꺼내 보고 옮겨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방명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치인들, 이 짧은 글이지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드러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텐데요. 가끔은 실수가 인간적인 면모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다 예고된 자리에서 실수하는 건 준비 부족이거나 성의 부족, 이 둘 중 하나겠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농구 경기를 하다가 한국계 여학생이 흑인 여학생에게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청소년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학생이 3점 슛을 시도하다 넘어집니다. 뒤에 있던 상대편 선수도 이 과정에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이후 슛에 실패한 학생이 뒤돌아서 힘껏 상대편 선수를 때립니다. 피해를 입은 A양은 아버지가 한인인 한국계 여학생입니다. A양은 가슴과 목을 맞은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에 멍이 들었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When I saw the clip, I was horrified, just like everybody else, and so angry. 가해 학생의 어머니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A양을 때리라고 자신의 딸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영상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위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the parent should be banned from attending games. The child should be banned from playing basketball. 가해 학생과 어머니는 아직 A양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A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조금 전 중국에선 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 번째 연임하겠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째인 올해 당 지도부가 세 번째 역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45년 1차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의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981년 2차 결의는 덩샤오핑이 주도했는데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의안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이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며 중국 역사 부흥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 주석을 핵심으로 국가와 당이 역사적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 주석이 자신의 업적을 부각해 자신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내년 당 대회에서 세 번째 연임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의문은 지난 100년간 중국이 부흥의 길을 열었으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제2의 100년을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연임을 할 경우 시 주석은 오는 2028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장쩌민 전 주석 이후 10년마다 지도자를 교체했던 중국에서 다시 한번 장기 집권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자주 보도해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유튜브 조회수로 새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가 10년 동안 쌓은 기록을 55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을 알리며 게임 참가자들을 깨우는 경쾌한 이 음악. 오로지 입으로만 빚어낸 아카펠라 메들리는 1억 번 넘게 재생됐고 힘이 넘치는 몸짓으로 술래 영희까지 무찌르는 짧은 애니메이션엔 5만 5천 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오징어 게임은 유튜브에서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8주 동안 쏟아진 영상만 약 13만 개, 조회수를 모두 더하면 170억 번이 넘습니다. 가장 성공한 미국 드라마로 꼽히는 왕좌의 게임이 10년에 걸쳐 쌓은 기록을 누른 겁니다. 8시즌을 이어간 이 작품은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을 여러 차례 휩쓴 건 물론이고 Emmy goes to Game of Thrones. 수많은 밈을 낳으며 사회 현상이자 산업 그 자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식 영상과 2차 창작물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만 2억 3천만 건,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던 숫자를 오징어 게임은 벌써 2배 넘게 끌어냈습니다. 수치를 분석한 업체도 유튜브를 살펴본 10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1위 자리를 내줬던 넷플릭스에선 오징어 게임이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속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 46일 내내 이어진 독주를 끊어냈는데 Imagining yourself a hero. Then what are you waiting for? 이틀 만에 왕좌를 되찾아 최장기간 1위 기록도 바꿨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뉴스룸 내일은 새로운 대선 코너 국민 채점단을 선보입니다.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